자, 이제 우리 2편인데요. 보험 법규에 관한 편입니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다른 거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어떤 그런 법규, 그 다음에 숫자, 과태료가 얼마다,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정도 부분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법규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 문제 풀어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정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게 문제를 푸시는데도 좋고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보험 영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거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보험 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에 등록을 한 자는 자, 법이잖아요. 법. 그죠?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해서 보험 모집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위반한 거니까 처벌은 뭘로 받아요? 법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내지는 벌금의 형을 받죠. 만약에 어떤 그런 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규정이나 어떤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뭘 받습니까? 예, 과태료를 받죠. 과태료.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라는 걸 받습니다. 징역을 받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 같은 걸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명보험 협회나 이런 것들 그 상호 협정, 회사들 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을 받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니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우리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은 어디서만 팔아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금융기관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방카슈랑스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대리점이 보험회사의 영업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심하게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 보장성 보험은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는 반드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내에서 영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업에 대한 그런 방해 내지는 여러분들하고 경쟁을 시켜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지정된 지점 내 또는 지정된 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우리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모집 관련 준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린 거는요.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읽어보면 답이 보인다. 예.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던 부분인데 이러지 마시고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틀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일반 보험 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이 생략될 수 있다. 아니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집 관련 준수사항이나 어떤 그 해당하는 내용 기재하면 금지사항 해당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지문 속에 정답이 있다. 예, 내가 안 본 부분이라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모집 실적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나 또는 민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없어야 돼요. 제로여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때로는 시험 문제 요 90% 80%도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얘기고요.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고요.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우수인증설계사는 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개인손해보험 대리점 협회 요 세 개 각각 협회에서 공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이 주고 있다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매년 우리가 이제 그 협회에서 인증을 하는데요. 그 지금은 만 한 3,000명 정도씩 그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13,000명 정도씩 주고 있고 별도의 페이버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함의 우수 인증 설계사라고 해서 고객들하고의 어떤 그런 영업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높이는 데만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시기 좀 어려운데 여기는 숫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30일, 뭐 10일 이내가 안 되면 30일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 해결이 안 되면 30일까지 부과하고 만약에 30일이 안 되면은 60일 이내에 그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일단 숫자적인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락하지 않은 의견들을 주지 않은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고요. 20일 이내 여러분들이 나 이 조정안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타부타 의견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20일이 지났는데도 답을 안 주면 내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간을 정해두는 거야. 그 전에 물론 여러분들이 회신을 해야 되지만 회신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협회 공시내용, 우리가 이제 협회 공시내용이 있고 회사에서 내는, 보험회사에서 내는 공시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는 공시내용인지 협회에서 내는 공시내용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거는요. 그 키워드가 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비교자가 들어가요. 비교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다른 데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일단은 회사 공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 상품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알려줄 수는 없죠. 개인의 정보사항이고 계약 관리 내용도 계약의 관리 내용이니까 이거는 회사가 알려주는 거고요.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 같은 경우는 실은 비교해서 다른 보험회사랑 비교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실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는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비교자가 들어가는 것은 협회에서 하는 거고 비교가 없는 내용들을 공시하는 것은 각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알맞은 거니까 맞는 거죠.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보험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민원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큰 돈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분쟁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 등의 직접 방문으로만 자, 뭐뭐만 전부 이런 거는 틀린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방문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어요. 팩스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으로 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회사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민원안 제기하는데 회사 마음에 안 드는데 회사 가져가가지고 불쾌함을 또 전달하고 감독원에 가서 민원 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엄청 화가 나겠죠. 그럴 필요가 없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여러분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는 얼마죠? 2천만 원을 우리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얼마를 공제받습니까?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우리가 소득 종합과세를 여러분들 내시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보험금으로 상속받으면 금융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다 공제가 되고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알맞은 거 고르는 건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적연금이나 이런 것들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분리. 우리가 종합과세하고 별도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분리. 그럼 분류과세는 뭡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종합과세하고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종류. 이거는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 종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과세 적용되는 것은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0만 원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서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2편 보험법규의 마지막 편입니다.
20번 문제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 과세하는 비율이 뭡니까? 70세 미만이면 5%, 3%, 5%, 그 다음에 80세 미만이면은 그 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면은 초과하면은 5%의 그런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연금 외로 받는 형태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당연히 연금소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연금 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이거를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15%를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편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법규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모집인 등록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우수 인증 설계사라든지 세금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편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